서유럽 여행기 7 이재형 713 서유럽 렌트카 여행 24 지미냐노, 시에나, 오르비에토를 거쳐 로마로 2024-10금. 이곳 피렌체에서 로마의 숙소까지는 꼭 300km이다. 중간에 몇 군데 도시를 들릴 예정이므로 거의 400km 가까이 운전해야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호텔 체크아웃 할 때 피렌체 도시세를 1인 1박당 6유로씩 받는다. 주차료 1박당 12유로이니까 도시세와 합하면 48유로나 된다. 오늘 첫 방문지는 산 지미냐노센 GIMIGNANO이다. 피렌체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로서 중세시대에 크게 번성했으나 그 후 쇠퇴했다고 한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산 지미냐노는 제법 높은 산 꼭대기에 건설된 도시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저 멀리 산 위에 고색창연한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오르막 도로를 올라 산 지미냐노 아래쪽까지 가니 주차장들이 나온다. 그러나 많은 주차장들은 벌써 관광객의 차들로 꽉꽉 들어찼다. 빈 주차장을 찾아 구글맵이 인도하는 대로 운전을 했다. 그랬더니 차는 어느 사이엔가 성문을 지나 올드타운으로 들어서 버렸다. 겨우 한적한 곳을 찾아 주차를 하였다. 산 위에 들어선 도시라 길의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다. 산 지미냐노는 중세시대의 도시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벽돌과 석재로 만든 집들 사이로 나 있는 돌로 포장된 작은 골목들은 영락없이 중세의 모습 그대로이다. 특히 지금까지 보았던 중세 도시들은 현대에 새로이 건설되었거나 아니면 많은 보수가 이루어졌던 데 비해 산 지미냐노의 집과 거리는 무너지고 닳고 노후화된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최소한으로 손을 댄 것 같다. 산 지미냐노는 작은 성곽도시인데 10여 개의 탑이 있다. 도시 전체가 요새로서 탑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중세 도시의 좁은 골목길을 걷는 일은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다. 도시의 제일 높은 곳에는 산 지미냐노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흑벽돌로 지어진 수수한 모습의 이 성당은 13세기에 건설되었다고 한다. 수수한 외관에 비해 건물 내부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벽에는 조각과 성화가 장식되어 있다. 성당 옆에는 성문이 보이고 방어용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가니 높은 탑을 가진 건물이 보인다. 이 탑은 토르 그로사토 GROSSA라고 하는데 산 지미냐노에서 제일 높은 탑이라고 한다. 걷다 보니 넓은 광장이 나오고 또 하나의 성당이 보인다. 하도 많은 성당을 봐서 그런지 이제 뭐가 뭔지 헷갈리기까지 한다. 주차한 곳을 찾지 못해 한참 헤매다가 겨우 차를 찾아 출발했다. 다음은 시에나로서 산 지미냐노에서 50km쯤 떨어져 있다. 이 역시 산 위에 건설된 중세도시이다. 도시 입구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니 저 높은 곳에 위치한 중세풍의 건물들이 보인다. 날씨가 꽤 더워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나 하며 한숨을 쉬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보인다. 에스컬레이터는 언덕 맨 위 근처까지 연결되어 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시에나 성당이 있다. 성당의 외관은 피렌체에 있는 피렌체 대성당과 흡사하다. 피렌체 대성당과 비슷하게 옅은 녹색의 느낌이 있는 흰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옆에 서 있는 대리석의 높은 종탑도 피렌체 대성당을 빼닮았다. 피렌체 대성당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사에나라는 도시의 크기를 감안한다면 엄청난 규모이다. 차는 점점 로마를 향해 달려간다. 그런데 창밖에 비치는 풍경이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북쪽에서는 농촌의 풍경이 다소 거칠고 정리되지 않은 느낌인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다. 북쪽은 들판의 숲과 밭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느낌이 있었으나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마치 그림을 그린 듯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다음은 오르비에토이다. 벌써 오후 5시가 넘었지만 오후 9시까지는 해가 지지 않으므로 들리기로 하였다. 오르비에토 역시 앞에 두 도시와 마찬가지로 산 위에 위치한 중세도시이다. 늦은 시간이라 쉽게 주차를 할 걸로 예상했는데 뜻밖의 빈자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구글맵의 안내대로 중세도시 안을 차로 헤집고 다닌 끝에 겨우 주차를 할 수 있었다.
아주 아름다운 중세도시이다. 앞에 두 도시가 건물에 거의 손을 안 댄 데 대하여 오르비에토는 여러 식물들과 소품들로 골목길을 장식해 놓았다. 그래서 마치 동화 속의 거리를 걷는 느낌이 난다. 오르비에토의 랜드마크는 오르비에토 성당이다. 이 성당 역시 피렌체 대성당과 많이 닮은 대리석으로 지어졌다. 이 성당은 13세기 말부터 300년에 걸쳐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성당 앞쪽 외벽에는 정교한 대리석 조각이 새겨져 있다. 이번에도 주차한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덕택으로 오르비에토의 아름다운 골목 풍경을 실컷 감상할 수 있었다. 오후 7시가 지났다. 서둘러야 한다. 오늘 방문한 세 중소도시 모두 산꼭대기에 건설되어 있었다.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로마가 가까워오면서 고속도로 근처에 옛마을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죄다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도시의 방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물은 어떻게 공급했으며 또 물자를 운반하는데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약한 호텔에 도착하니 오후 9시 가까이 되었다. 로마 도시세 1인당 하루 7.5유로, 합해서 45유로를 지불하였다. 본전 뽑으려면 내일부터 열심히 돌아다녀야겠다. 2024-5-11 토 서유럽 렌트카 여행 20일 로마의 카브르 광장에서 콜로세움까지. 지금 숙박하고 있는 호텔의 룸은 꽤 괜찮다. 3박에 28만원으로 예약해 형편없는 싸구려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지낸 어떤 숙소보다 좋다. 그런데 와서 보니 로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로마시에 속하지만 고대 유적과 문화재가 있는 로마 시내까지는 25km 정도 떨어져 있다. 서울과 일산 사이의 거리다. 구글 맵으로 확인하니 자동차로 갈 경우 30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는 1시간 30분으로 나온다. 아무래도 로마 중심지는 주차가 힘들 것 같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확인을 위해 호텔 직원에게 차와 대중교통 어느 쪽이 좋겠냐고 물으니 뜻밖에도 차를 타고 가라고 한다. 로마 시내에 주차할 곳이 많다는 것이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차를 운전해 가기로 하고 적당한 주차장을 검색해 보았더니 카브르 광장 지하 주차장이 괜찮은 것 같았다. 보통 여행 안내서를 보면 로마 관광의 효과적인 동선으로서 콜로세움에서 출발하여 포폴로 광장까지 오는 코스를 추천한다. 포폴로 광장은 주차를 한 카브르 광장 부근에 있다. 그래서 나의 오늘 동선은 자연히 카브르 광장에서 포폴로 광장을 거쳐 콜로세움으로 가는 추천 동선의 역방향이 된다. 자동차로 로마로 가는 길이 보통이 아니다. 일산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길은 단순하지만 호텔에서 로마 중심지로 가는 길은 온갖 형태의 도로를 다 지나면서 마치 고개를 하듯이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 달린다. 구글맵도 답답한 소리를 한다. 여기는 특히 인터체인지가 마치 미로를 방불케 한다. 달리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와 한쪽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때 구글맵에 음성 안내는 진출로를 따라 나가세요라고 나온다. 내가 어느 쪽이 진출로인지 어떻게 아냐? 오른쪽 길로 가라든가 왼쪽 길로 가라든가 말해주면 간단한 것을. 어떤 길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내로 들어왔다. 도시를 감싼 높은 성곽이 보인다. 의외이다. 나는 지금껏 시저가 성곽을 파괴한 후 로마는 성곽이 없는 걸로 알았다. 돌아와 확인을 해보니 3세기 아우렐리아누스 황제 때 게르만족의 침략으로부터 로마를 보호하기 위해 성곽을 다시 건설하였다고 한다. 주차장은 쉽게 찾았다. 그리고 빈자리도 많아 어렵지 않게 주차를 할 수 있었다. 주차장을 나오면 바로 카브르 광장이다. 이 광장의 한쪽에는 발디스 템플이 위치하고 있는 것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광장이다. 오늘 관광의 탐색전이라 치자. 카브르 광장에서 포폴로 광장 쪽으로 가면 로마시를 관통하는 강인 테베레강이 나온다. 강폭은 서울의 중랑천보다 훨씬 좁으나 수량은 많다. 꽤 아름다운 강이다. 곧 포폴로 광장이 나오고 광장 한쪽에는 산타마리아 성당이 수줍은 듯 자리하고 있다. 유럽에서 성당은 보통 광장의 중심에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산타마리아 성당은 다른 건물에 가리어져
틈바구니 속에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광장으로 들어서면 산타마리아 성당은 웅장한 자신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포폴로 광장의 한복판에는 높은 탑이 우뚝 서 있다. 탑의 모양은 마치 미국의 워싱턴 기념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높이는 그보다 낮다. 플라미니오 오벨리스크란 이름을 가진 이 탑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를 정복한 기념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광장 다른 한쪽에는 넵튠의 분수가 있다. 삼지창을 든 늠름한 모습의 넵튠이 인상적이다. 넵튠은 그리스의 포세이돈이다. 신화 등에서 하디스, 포세이돈, 제우스 삼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포세이돈에 대해서만은 나쁜 묘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 누구로부터도 사랑받는 신인 것 같다. 다음은 스페인 광장이다. 이곳은 스페인 대사관이 자리하고 있어 스페인 광장이라고 하는데 광장 한편에 있는 스페인 계단이 유명하다. 많은 관광객들이 계단에 앉아 관광에 지친 다리를 쉬고 있다. 계단 위에는 트리니타 데이 몬티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광장 중심에는 높은 탑인 살루스티안 오빌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광장 맨 아래쪽에는 바르카차 분수가 자리하고 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덥다. 물론 여름 날씨만큼은 아니지만 걷기가 힘든다. 그때 조그만 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산타드레아 델레 프라테 성당이다. 지친 다리를 쉬기 위해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성당의 모든 벽면은 아름다운 조각과 성화로 장식되어 있다. 지금까지 본 다른 어떤 성당보다도 화려하다. 몇 사람이 경건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 때문인지 주위의 관광객들도 덩달아 엄숙한 자세이다. 성당을 나와 골목길을 다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하얀 대리석 조각의 일부가 보인다. 바로 그 유명한 트레비 분수이다. 어느 곳에도 관광객이 넘쳐나지만 트레비 분수 일대는 사람들로 빽빽하다. 트레비 분수는 로마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수로 평가받고 있다. 규모도 거대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 그지없다. 분수에 조가된 신들의 모습도 그렇게 생생하고 역동적일 수 없다. 분수를 보는 것만으로 시원한 느낌이 든다. 배가 고파 근처 식당에 갔다. 대부분의 식당들이 손님들로 바글바글해 손님이 별로 없는 곳을 찾았는데 별로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다. 식당 근처에는 히트리안 신전이 있다. 히트리안 신전을 지나니 곧 판테온이 나온다. 판테온은 로마의 제신을 모셔놓은 신전이다. 원래 다신교인 로마는 특정 종교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으며 어떤 종교도 받아들였다고 한다. 크리스트교에 대해서도 로마는 그다지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으나 유일신교인 기독교도들이 오히려 적대감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탄압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진짜 탄압과 순교자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일본에서는 몇십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었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도 수만 명이 죽었다. 판테온은 어쩐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과 닮은 것 같기도 하다. 그 다음 찾은 곳은 조국의 제단이다. 엄청난 크기의 구조물이다. 이 건축물은 근대 이탈리아를 통일한 이탈리아 왕국 초대왕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르 2세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20세기 초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기가 질릴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대리석 건물이다. 가운데에는 말을 탄 비토리오 에마누엘르 2세의 동상이 있다. 계단을 올라가면 넓은 공간이 나온다. 이곳 가장자리로 가면 포로로마가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에 콜로세움이 보인다. 포로로마 포럼 ROMANA는 유적 발굴 공사가 한창이다. 마치 지하에서 거대 도시가 되살아나는 것 같다. 저 멀리 사진으로 본 기억이 있는 로마의 여러 모습이 펼쳐진다. 사진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다. 구글 렌즈로 확인해 보려 해도 확인할 곳이 너무 많다. 포로로마 발굴터 옆을 거쳐 콜로세움으로 갔다. 오늘 다닌 명소 중 관광객이 가장 많다. 정말 사람들에게 밀려다닐 정도이다. 사진에서 본 것과 큰 차이는 없는데 높이는 더 높고 폭은 생각보다 조금 좁은 느낌이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입장은 포기. 외부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이곳 콜로세움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명공연과 명승부가 펼쳐졌다. 네로 황제가 이곳에서 악티온 해전을 재현했으며 우라소스는 리기아를 지키기 위하여 맨손으로 시자와 싸웠다. 막시무스가 코모두스 황제와 결투 끝에 그를 죽인 곳도 이곳이다. 그뿐만 아니다. 제임스 본드는 이곳에서 강철 이빨을 가진 거한조스와 싸웠고 이소룡은 청 노리스와 결투를 벌였다. 오늘은 너무 많이 돌아다녔다. 이쯤 하자. 버스를 타고 주차장까지 돌아왔다. 2024-5-12일 서유럽 렌트카 여행 22 성베드로 성당과 포로로마 포럼 로마노. 어제 17시간을 계속 걸었더니 아침이 되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아침을 먹고도 계속 졸음이 온다. 그러나 어쩌랴. 도시세를 45유로나 낸 마당에 호텔에 처박혀 있을 순 없다. 힘들어도 본전은 뽑아야 한다. 어제는 차를 운전해 가서 로마 시내에 주차를 한 후 도보로 관광을 하였다. 로마 시내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나중에 주차장을 찾아가는 것도 귀찮아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길가 카페에서 맥주라도 한잔하는 여분의 즐거움도 있다. 호텔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니 버스 정류장이 나온다. 그런데 티켓 발매기가 보이지 않는다. 염치불구하고 무임승차. 버스를 10정거장 정도 타고 가 지하철로 환승해야 한다.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얼마짜리 표를 사야 할지 알 수 없다. 제일 싼 이유로 짜리를 샀다. 지하철은 한참을 달려 버스 터미널에 세워준다. 오늘은 먼저 포로로마 포럼 로마노에 가기로 했는데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 알 수 없다. 로마 시내는 거기가 거기일 거라 생각하여 아무 버스나 타자하고 가까이 있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를 타고 보니 포로로마가 점점 멀어진다. 버스에서 내려 이번에는 구글맵으로 포로로마에 제일 가까이 가는 버스 번호를 확인하였다. 거의 30분을 가다린 끝에 버스를 탔다. 12번째 정거장에 내리면 된다. 구글맵은 도중에 통과하는 정거장 이름을 모두 알려준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 안에서 지금 이 버스가 어느 정거장을 지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다. 결국 몇 정거장이나 더 지난 후에 버스를 내렸다. 가기로 했던 포로로마는 더 멀어졌다. 집사람이 바티칸에 가보잔다. 어제부터 몇 번 말을 꺼냈으나 나는 별로 가고 싶은 맘이 없어 무시했는데 자꾸 가고 싶다길래 일단 바티칸으로 가기로 했다. 지도를 확인하니 도보로 3km 정도이다. 알고 보니 어제 주차했던 주차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어제 갈걸. 버스 정거장을 찾고 하는 것도 귀찮아 그냥 걸어가자고 했다. 바티칸에는 물론 들어갈 수 없다. 엄격한 예약을 통해 입장권을 사서 승인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상상하고 있는 바티칸은 두 가지 모습이다. 하나는 거대한 성 베드로 광장, 다른 하나는 미션 임피서블리에서 2단 헌트 톰 크루즈가 뛰어넘었던 높은 석재 담장이다. 집사람에게 가봤자 담장밖에 못 본다고 했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다고 한다.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넓은 광장이 나오고 저 멀리 까마득이 성 베드로 성당이 보인다. 성 베드로 성당으로 가는 길은 도로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광장이라 해야 하나 하여튼 무지 넓다. 폭이 200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당까지 이러한 광장이 500m 이상 이어지는 것 같다. 멀리서 봤을 때는 성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큰 줄 몰랐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성당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개미같이 보이는 것을 보고서야 성당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 정말 거대한 성당이다. 지금까지 본 어떤 성당과도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카톨릭 신자들이 도명 지붕을 가진 이 거대한 성당 가까이 가면 누구나 위축되는 마음과 함께 경건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일반 관람객은 성당 바로 앞까지는 갈 수 없어 성당을 가까운 거리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이 성당이 얼마나 화려하고 온갖 보물로 가득 찬 곳일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켈란젤로를 바로탄 세계 미술사의 길이 남아있는 건축가, 조각가, 화가들이 이 성당의 건설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다. 구경을 끝낸 후 성당 주위 그늘에서 지친 다리를 쉬다가 포로로마로 가기로 하였다.
내가 이번에 로마 여행을 하면서 가장 보고 싶었던 곳이 포로로마였다. 사실 지금까지 본 대부분의 유적과 문화재는 로마의 것이 아니다. 대부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진정한 로마는 포로로마에 잠들어 있다. 따가운 햇볕을 받으며 걷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오늘은 어제의 일을 경험 삼아 물 4병의 주스, 빵 몇 개를 가지고 나왔다. 물이 금방금방 없어진다. 포로로마까지는 약 3km, 언제 걸어가나 생각하는데 마침 근처로 가는 버스가 온다. 포로로마 입구에서 집사람은 더 이상 못 걷겠다면서 그늘이 있는 계단에 걸터 앉는다. 나 혼자 둘러보기로 하였다. 포로로마는 옛날 로마 시대 주요 건물들이 있던 곳이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하에 묻혀 자금은 거대한 발굴장이 되고 있다. 건물터와 그 잔해들과 함께 아직도 쓰러지지 않은 굵은 기둥들이 서 있다. 포로로마는 트라하누스 포럼부터 시작된다. 트라하누스 포럼 예터에는 트라하누스 원형탑이 우뚝 서 있다. 트라하누스 황제가 타키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기념으로 세운 것이다. 이 탑 시내는 나선 모양으로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사진을 볼 때는 훨씬 굵은 탑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상했던 것만큼 굵지도 높지도 않다. 트라하누스 포럼 건너편 언덕에는 오래된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이 서 있다. 그곳의 건물을 총체적으로 트라하누스 시장이라 부른다고 한다. 2000년을 살아남은 건축물들이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더라도 잘 만든 건축물이다. 트라하누스 포럼을 돌아 나오면 3개의 높은 돌기둥이 동량을 바치고 있는 유적이 나온다. 바로 베누스 게네트릭스 신전의 유적이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septimius 세베루스 개선문이 나온다. 세베루스 황제가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로마 관광은 이것으로 끝이다.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도로 위에서 큰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다. 뭔가에서 가보니 한 청년이 마이클 잭슨 흉내를 내는 거리 공연을 하고 있었다. 음악회를 하는데 아주 잘한다. 관중들이 힘찬 박수를 보낸다. 이젠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 버스를 탄 후 지하철을 2번 갈아 타 무사히 호텔에 도착하였다.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다. 독일에서 산 맥주를 한 캔 들이키니 좀 살만하다.